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방금 지나간 곳이 지금 원래 문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보이지는 않죠. 마치 해리포터가 이제 마법학교 갈 때 들어가는 문처럼 1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여기를 화장실로 개조를 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 3룸에 화장실 2개를 보통 선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최초에 건설하신 분께서 화장실을 2개를 빼기 위해서 이 공간만큼만 이거 건축물을 만든 거죠. 저희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감정가 2억 6,100만 원짜리를 1억 8,499만 원에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뭐 전세가 과연 얼마로 세팅을 됐나 여쭤봤더니 500만 원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네, 안녕하세요. 경매하는 남자 경남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수익 모델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리고자 이곳에 나왔는데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되게 우울하고 약간 가려져 있죠? 침침하니 여기는 빨래를 널어도 잘 안 마를 것 같고 왠지 곰팡이도 잘 필 것 같은 이런 사진인데요. 아, 건물이 너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햇빛을 받지 못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낄 수 있어요. 바로 일조권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일조권은 건물로 들어오는 햇빛을 볼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뭐 내가 당당히 누려야 될 권리인데 이거를 왜 이런 걸 알아야 되냐, 경매 투자를 하면서 바로 위반 건축물이 있기 때문이에요. 옆에 걸 보시죠. 이 그림에서 보시면은 건축물을 올리기 위해서는 먼저 도면을 작성해서 건축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건축 허가를 받을 때 옆에 있는 건물과 옆에 있는 건물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서 일조권 제한선을 그어서 약간 비스듬하게 계단 형식으로 건물을 지어 올려야 돼요. 여러분도 혹시 지나다니면서 주변에 이런 건물들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저는 많이 봤거든요. 아, 왜 이렇게 건물이 계단 형식으로 지었을까? 반듯하게 지으면은 수익률도 좋고 생활하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건물을 지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은데요. 이게 바로 햇빛이 들어오는 길을 열어놔라. 그래서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도 햇빛을 받을 수 있는 일조권을 침해하지 말라 하기 위해서 건축법에 이렇게 공지되어 있는 법안이라고 해요. 한번 알아볼까요? 9m 이하는 직선으로 쭉 올릴 수 있고요. 1.5m만 거리를 확보해 놓으면은 직선으로 바로 반듯하게 올릴 수 있다라고 하는데 9m가 이제 초과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선으로 제한을 둔다 해서 계단 형식의 건축물이 지어지게 되는 건데요. 바로 여기서 사람들과 건축을 하신 분이 욕심을 내시는 거죠. 더 많은 수익률과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건축을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베란다 부분이 되겠죠. 이 베란다 부분을 지붕을 덧대 가지고 이 3층 공간도 하나의 평수와 똑같은 2층과 1층과 동일한 평수와 똑같은 반듯한 건물을 만들어 버리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반대쪽에 있는 건물에 사람이 일조권을 침해받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로 소송도 많이 하고요. 많이 다투기도 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냐면요. 위법 건축물도 투자의 포인트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저희 회원님께서 낙찰을 받으신 사례인데요. 사례를 보면서 같이 한번 권리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다세대 빌라네요. 감정가는 2억 6,100만 원에 형성이 됐고요. 굉장히 많이 유찰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 빨간 글자로 선순위 임차권이라고 설정이 되어 있네요. 좀 생소할 수도 있는데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강제 경매를 넣은 거예요. 보통 은행이나 대부업 이런 아니면은 사적으로 이제 돈을 빌린 개인 간에서 이제 채무가 발생하고 하는데 채권자 자체가 주택보증공사인 거는 보신 분도 있고 안 보신 분도 있으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택보증공사가 채권자인 이유는 기존에 있는 임차인께서 들어오시면서 주택보증공사로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면서 들어왔기 때문에 이 기존 임차인이 나가시면서 주택보증공사로부터 임차권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고 나가신 거예요. 이미 이분께서는 기존 임차인분은 나가셨고 반환을 받을 수 있는 채권만 주택보증공사가 들고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경매를 신청한 거예요. 저희가 경매에 권리 분석을 할 때
말소 기준 권리가 2020년 9월 1일이고 전입을 2017년 11월에 했네요. 여기서 주택보증공사와 똑같이 전입이 되어 있죠. 네, 똑같은 조건으로 반환할 수 있는 채권을 주택보증공사로에게 양도했기 때문에 동일한 조건의 전입 날짜가 형성이 되는 거고요. 둘 다 대항력이 있음으로 표기가 된 겁니다. 저희가 여기 경매를 할 때 주의사항을 항상 꼭 읽어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주의사항을 한번 보겠습니다. 채권자 주택보증공사에는 매수인에 대한 배당을 받지 못하는 잔액에 대해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권을 포기하고 임차권 등기를 말소할 것을 조건으로 매각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네, 맞습니다. 이 채권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거기 때문에 계속 유찰이 되면은 주택보증공사도 손해를 보겠죠. 그러니 겁먹지 말고 들어와라. 나는 임차권 등기를 해놨지만은 너희가 이거를 낙찰받으면은 우리가 말소시켜 주겠다 라는 조건으로 조건부 매각을 해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 걱정 안 하고 들어오셔도 된다. 하지만 여기 또 한 줄이 더 있죠. 집합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표기되어 있음. 테라스 부분 무단 증축. 제가 앞서 설명해 드렸던 테라스 부분에 대한 무단 증축을 해놓은 것 같아요. 그럼 이걸 확인하려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건축물 대장을 한번 떼봐야 되는 거죠.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요, 바로 노란색 글자로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이라고 찍혀 있어요. 위반 건축물이 아닌 거는 여기에 아무 표시도 안 돼 있고 깨끗합니다. 하지만 건축물상 이제 위법된 게 있으면은 저렇게 노란 딱지가 붙게 되는데요. 이 노란 딱지가 과연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게 있으면은 왜 안 좋아요? 저희가 법을 지키라고 정해놓은 것을 위법했기 때문에 이행강제급이라는 벌금을 내게 돼요. 이행강제금이 과연 얼마나 나올지는 관련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하셔가지고 미리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금액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그 얼마만큼의 면적을 어떻게 증축을 했거나 어떻게 이용을 하고 있냐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지기 때문에 지자체에 전화를 하셔가지고 직접 알아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게 지금 건축법이 개정이 되면서 2019년이죠. 2019년 4월 23일 이전에 위반을 했을 경우에는 5번만 내면 됐어요. 5번을 내고 난 이후에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2019년 4월 23일 이후에 위법을 했다, 그럴 시에는 이거를 시정할 때까지 계속 이행강제금을 납부해야 되는 그런 법안이 바뀌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위법 건축물이 언제 이렇게 만들어졌는지도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죠. 2017년 건축가회사가 신축 허가를 받아서 건물을 지었고요. 동일한 2017년 7월 26일 주택가로부터 무단 증축을 했다, 위반 건축물로 표기가 되었다 라고 나와 있어요. 이게 건설한 지 20일 만에 바로 이게 들켰네요. 이게 보통 표기가 안 되어 있는 데는 들키지 않은데요. 이게 참 웃기죠. 들키면은 벌금을 내고 들키지 않으면은 그냥 지나가는. 그런데 이거를 어떻게 해서 단속을 하느냐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여쭤보니까 로드뷰라든지 위성사진으로도 잡아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통 신고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내가 반대쪽에 살고 있는데 내가 저 사람이 이렇게 무단으로 증축을 해서 일조권 침해를 받고 있어 라고 민원을 넣고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쪽에다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 거죠. 이게 참 법리적이지만은 이게 하면 안 되는 행동인 거죠. 원래는. 그쵸?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요만큼 공간을 확보하면서 수익률을 더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건축주 분께서 그렇게들 많이들 하고 분양을 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걸 모르고 뒤에 들어오는 세입자들이랑 아니면은 새로 매입을 하는 분들은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이행강제금과 불법 건축물에 대해서 또는 양성화 방안에 대해서 법안이 지금 한 8개 정도가 지금 국회에다가 제출이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지금 아직까지는 어떻게 해주겠다라는 정확한 법안이 통과된 거는 없는데 지금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어요. 양성화가 되면은 봐주겠다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지어진 건물에는 더 이상 이행강제금을 부과하지 않겠다, 양성화를 해주겠다, 이렇게
특별 법안이 발의가 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옛날부터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한 5년에서 8년 주기로 양성합 특별법이라는 게 계속 시행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5년에서 8년 주기로 계속 봐주고 있었는데, 지금 제일 마지막에 된 게 2014년도까지, 2022년이니까 이제 한 번쯤은 또 양성화 특별법이 또 시행돼서 또 한 번쯤은 봐줄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저희는 위반 건축물을 들어가서 잡아놓고 양성화를 한번 기다려 볼까? 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죠. 근데 이 양성화를 계속 기다리려고 하니까 문제가 또 생기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대출이죠. 대출을 받아서 투자금을 최소화하여 저희는 보통 투자를 많이 하는데 현금이 묶이게 된다. 그리고 또 세입자를 받으려고 생각을 했던 분들은 세입자분이 전세자금 대출이 나올 수가 없어요. 1금융권은 무조건 안 된다고 보시면 되고, 2금융권이라 이렇게 뒤에 있는 대부업이라든지 P2P 제3금융권 이런 데에서는 간혹 가다가 해주기도 합니다. 조건부로 해주는 거기 때문에 뭐 내가 양성화를 개인적으로 하면서 이거를 다 철거할 거다, 견적서라든지 이런 거를 제출을 해서 간혹 가다가 몇몇 그 경매에 대해서 이해가 높은 은행에서는 해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원칙적으로는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전세 세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월세를 세팅할 수는 있고 현금이 많이 묶일 수도 있어요. 저희 회원님 같은 경우에도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을 많이 하셨죠. 그런데 지금 저희 회원님은 위반 건축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면적이 차지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계산을 하셔서 견적을 한번 내봤습니다. 이걸 내가 개인적으로 다시 위반 건축물을 풀고 원래대로 원상복구를 한다면은 전세를 놓을 수 있고 대출을 또 일으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꼭 보셔야 되는 게 감정평가서죠. 감정평가사분들이 현장에 가셔가지고 다 일일이 하나하나 다 체크를 해가지고 보통 사진을 찍고 올리기는 하는데요. 여기에서는 조금 특이한 부분이 있었어요. 내부에 도면을 보면은 빨갛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 베란다 부분이 되겠죠. 이 베란다 부분 전체가 다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 라고 표기를 한 거죠. 침실이 있고 거실이 있고 방이 하나, 둘, 세 개가 있습니다. 세 개가 있고 부엌이 있고 욕실이 하나 있고 거실이 이렇게 있는 구조네요. 어떠신가요? 이 침실을 좀 이게 안방으로 쓰시고 제일 넓어 보이긴 하는데 이 안방을 좀 크게 쓰고 싶어서 보통 이렇게 트는 거죠. 그러면서 면적을 더 가져갈 수 있는데 조금 저는 이게 이상했어요. 이게 왜 이상했냐면은 보통 부엌도 이렇게 트고 같이 쓰지 않나, 사진상으로는 조금 이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희가 현장을 가보니 아주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네, 현장 영상을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까요? 내부는 되게 깔끔하죠. 일반 건물인데 대출이 안 나와서 세입자를 맞지 못하고, 전세자금도 대출이 안 나온다니까 세입자가 또 들어오지 못하고 굉장히 깨끗하죠. 여기는 인테리어, 기본적인 인테리어를 지금 의뢰인분께서 해놓으신 상태예요. 정말 기본적인 것만 하셨어요. 여기도 타일이라든지 다 이런 것도 다 새 거여가지고 그대로 다 사용하셨고, 실리콘 정도만 쏘신 거고요. 부엌 타일 정도 조금 바꾸셨고 기본 도배장판만 하셨고, 바로 여기가 안방이에요. 도면상에 봤을 때 아까 안방인 부분인데 보셨나요? 못 보셨어요? 방금 지나간 곳이 지금 원래 문이 있던 곳이에요. 지금 보이지는 않죠. 마치 해리포터가 이제 마법학교 갈 때 들어가는 문처럼 안 보이는데 옛날에는 여기 문이 있었던 거죠. 지금 조금 공사를 조금 미흡하게 해놓은 부분이 조금 티가 나긴 하는데 여기를 벽돌로 다 채우고요. 단열재를 넣고 그 다음에 벽을 메꾼 다음에 도배를 이렇게 다 했다고 합니다. 다 철거가 되어 있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게 화장실이에요. 베란다가 통으로 지금 위반 건축물로 되어 있다라고 지금 감정평가서에는 그렇게 되어 있었는데 실질적으로 가보니까 베란다 전체가 아니고 한 평 채 안 되는 것 같아요. 1제곱미터 정도로 해서 여기를 화장실로 개조를 해서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방 3룸에 화장실 2개를 보통 선호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분양을 하고 싶어가지고 이걸 최초에 건설하신 분께서 화장실을 2개를 빼기 위해서 이 공간만큼만 위법 건축물을 만든 거죠. 지금은 여기 이제 수도만 살아있는 상태고 하수구만 이렇게 있고요. 여기는 이제 벽으로 다 메꿔져 있었던 거죠. 견적을 내봤는데
견적이 그렇게 비싸지는 않았어요. 사다리 차가 막 올라와야 되고 막 이렇기 때문에 조금 가격은 나가지만 벽을 메꾸고 벽돌하고 다 철거까지 해가지고 270만 원 정도? 철거하는데 270만 원 정도 들었다고 하시네요. 깨끗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지금 원상복구를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위법 건축물이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법 건축물을 다 치워냈습니다 라고 지자체에다가 전화를 해서 신청을 하면은 빨리 와보세요, 저희 다 원상복구 했습니다 라고 하면은 구청에서 직원이 나옵니다. 실질적으로 답사를 나와가지고 사진도 다 찍고요, 확인을 하고 나서 건축물 대장에서 그 노란 딱지를 지워주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전세라든지 뭐 세입자도 대출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얼마의 낙찰을 받았죠? 감정가 2억 6,100만 원짜리를 1억 8,499만 원에 낙찰을 받으셔가지고 뭐 명도도 할 필요가 없었죠? 이미 나갔기 때문에 주택보증공사로부터 권한을 인계하고 기존 임차인분께서는 나가셨기 때문에 명도비도 안 들었고요. 그 다음에 조금 불법적인 증축된 부분을 다 철거하고 나서 세입자를 받았기 때문에 원래 정상적인 가격으로 전세 세팅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전세가 과연 얼마로 세팅을 됐나 여쭤봤더니 2억 2,500만 원에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멀쩡한 건물이 아무 이유 없이 떨어진 건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정확하게 알아보지 않았다는 거죠. 물론 감정평가사들도 정확하게 가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이게 무조건 경매에 나온 건물이라고 해서 다 열고 들어가서 막 안에 내부를 다 찍고 할 수는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분이 살고 계실 수도 있고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분들도 반대편 건물에 올라가서 찍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감정평가를 하는 겁니다. 외형만 보고. 그래서 내부를 까보지 않으면은 이 감정평가와 조금씩은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 걸로 이제 또 이의제기도 하고 뭐 불허가 신청도 하고 하기도 하는데요. 저희는 오히려 좋죠. 감정평가서에는 전체가 돼 있다고 했는데 일부분만 공사를 했으게. 근데 실질적으로 전체가 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요거는 얼마 차이 안 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인 사다리 차라든지 오는 거를 따고 해서 금액을 제가 정확하게는 산출해 보지 않았는데 보통 베란다 전체적으로 원상복구를 했을 때는 한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까지 들 수도 있다라고는 하는데 저희 의뢰인께서는 요즘 인테리어 어플 중에 숨고라고 직접 인테리어 업체를 섭외해가지고 저렴하게 할 수 있는 거를 선택을 하셔가지고 270만 원 정도로 합의를 보시고 했는데 사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반셀프 개념으로 본인이 직접 미비된 부분은 이렇게 잘 마감을 해서 일단 저렴하게 했다는 거. 돈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양측 다 돈이 없었기 때문에 좀 저렴하게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고 풀피 투자죠.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풀피 투자를 하시고 오히려 돈이 더 생겼다라는 거. 취득세라든지 이런 걸 다 납부하고도 돈이 더 생기셨다. 지금 이런 물건들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왜? 사람들이 위법 건축물이다, 지금 금리가 계속 인상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안 좋다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물건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관심이 없으세요. 물론 이게 뭐 다세대 빌라기 때문에 아파트처럼 막 1억씩 2억씩 막 그렇게 다이나믹하게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싸게 낙찰을 받고 저렴한 금액으로 원상복구를 해서 임차인을 드릴 수 있다라면 풀피 투자도 충분히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시면서 수익을 많이 내는 거에 대해서 기대를 많이 하시는데요. 이렇게 풀피 투자를 해서 또 다른 곳에 또 투자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개발 호재가 있다든지 기본적으로는 물건의 가치가 가장 좋아야 되겠죠. 제일 중요한 것은 물론 수요가 있어야겠죠. 풍부한 일자리와 여기랑도 가까워요. 여기가 한 역으로 일직선상 한 600m 정도 거리에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역세권 근처에 있으면서 지가 상승이 예상되고 수요가 빵빵한 곳이라면은 그런 가치 있는 곳에서 이렇게 특수한 경우 때문에 유찰이 많이 되고 가격이 낮아진다면은 눈여겨보셨다가 여러분들도 기회를 한번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떻게 보셨나요? 이게 바로 특수물건의 매력 아닐까요?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신다면 이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시장에서도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수익 모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위법 건축물 말고도 여러 가지 수익 모델들을 저희 정춘진 변호사님께서
특수 물건에 대해서 강의를 해주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서 공부를 열심히 하신다면 더 큰 알찬 수익을 낼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